인천공항에 내린 20명의 여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10년간 하늘을 날았지만 단 한 번도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였던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마주한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2014년 봄, 제가 18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보통강구역,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장마당에서 옷장사도 하시며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은혜야, 너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제게 고려항공 승무원 모집 공고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기회란다. 고려항공 승무원 선발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평양 시내 여고생 수천 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단 20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20명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외모였습니다. 키 165cm 이상, 얼굴에 흠집이 없어야 하고 치아도 가지런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출신 성분이었죠. 3대가 다 깨끗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당에 충성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셨고 아버지도 당원이셨으니 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남조선 방송 들어본 적 있나? 외국 물건 쓰는 집 아는가? 당 정책에 불만 품은 적 있나? 그 같은 질문들이었죠. 다행히 저는 모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2014년 4월 고려항공 승무원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어요. 은혜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이제 넌 선택받은 사람이야. 훈련소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조, 아침 식사 후 오전 내내 사상 교육이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한다. 언제나 당과 수령을 마음에 새기고 웃어라. 이런 교육을 매일같이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실무 교육이었죠. 기내 서비스, 응급처치, 외국어 회화. 특히 웃음 훈련이 기억에 남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루에 수백 번씩 했어요. 승무원의 미소는 우리 공화국의 얼굴이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6개월 훈련을 마치고 정식 승무원이 됐을 때 저는 평양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특히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그러셨죠. 어머, 저의 고려항공 다니네. 부모 덕 톡톡히 보겠구먼. 하지만 현실은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상 점검을 받았어요. 생활총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들을 반복해야 했죠. 비행 일정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해외 비행을 나갈 때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 동행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호텔에서 공항까지 우리의 모든 동선이 감시됐습니다. 외국인과 사적인 대화는 절대 금지였고 혹시라도 외국 물건을 사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월급은 북한 돈으로 매달 받았고 거기다 외화벌이 수당까지 나왔거든요. 어머니는 제 월급으로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도 사시고 동생 학용품도 사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중국산 TV도 들어왔고
겨울에도 연탄을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은혜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살게 됐구나.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죠. 비행 일정은 주로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방콕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외국 공항에 내리면 다른 세상이었어요. 면세점에 물건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배운 대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굶주린 것 같지도 않았고 불행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베이징 공항 청소부 아주머니도 우리 평양의 간부들보다 더 살이 쪄 보였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이 저렇게 살찌고 행복해 보이지?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우리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속으로 불행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10년간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베이징을 수백 번 오갔고 블라디보스토크, 방콕,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승무원 동료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비행을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검열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자유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았지만 제 발로 걸을 수는 없었어요. 외국을 봤지만 거기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웃었지만 진심으로 웃은 적은 거의 없었죠. 2024년 초 제가 28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암이었습니다. 평양의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약값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은혜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너 덕분에 행복했단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 과연 나는 행복한 걸까? 이게 정말 선택받은 인생일까? 그 의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베이징 노선이었어요.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비행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날 수석 승무원이었고 제 옆에는 박혜성이라는 후배가 있었죠. 혜성이는 저보다 5살 어렸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언니, 오늘 베이징 호텔에서 쉬면 내일 평양 가는 거죠? 혜성이가 기내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푹 쉬자. 요즘 비행이 너무 많아서 다들 힘들잖아. 베이징에 도착해서 우리는 정해진 호텔로 갔습니다. 늘 가던 그 호텔이었어요. 보이부 사람 2명이 우리를 인솔했고 우리는 복도 한쪽에 다 같이 배정받은 방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다들 방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혜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혜성 어디 갔어?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혜성이 룸메이트였던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보이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텔 전체를 뒤졌지만 혜성이는 없었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새벽 4시에 혼자 호텔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혜성이 없이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전원이 소집됐습니다. 보이부 조사였어요. 박혜성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박혜성이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나? 박혜성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 우리는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성이는 정말 모범적인 승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성이 베이징에서 한국 드라마 USB를 가지고 있다가 걸렸대. 아니야,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갔다던데. 들리는 얘기로는 남조선으로 갔다던데.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혜성이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됐어요. 다음 비행에서 혜성이 자리는 새 승무원으로 채워졌고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우연히 혜성이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혜성이네 집은 평양 외곽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혜성이네 가족들 다 쫓겨났어. 아버지는 탄광으로 보내졌다던데.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불쌍한 것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성이가 정말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설령 잘못했다 해도 가족까지 이렇게 처벌받아야 하는 걸까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 후로 비행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내에서 승객들을 보면, 특히 외국인 승객들을 보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면 더 확연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통화했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처럼 보이부 사람이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면세점 직원들은 웃으면서 일했고 공항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2023년 가을쯤 어머니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간암 말기였어요. 평양의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중국산 약을 구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병문안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어머니는 너 덕분에 행복했단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배급이 끊겨 장마당에서 옷 팔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데 과연 행복하셨을까요? 이게 행복인가?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삶인가? 2023년 겨울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방콕 비행 중이었어요. 방콕 호텔에서 쉬는데 TV를 켰더니 BBC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외국 방송을 보면 안 되지만 호텔 방에서 혼자 몰래 보는 건 가능했어요. 그날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지역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화면에는 비쩍 마른 아이들과 쓰러진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인가? 그 순간 지난 10년간 제가 봐왔던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장마당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겨울만 되면 얼어 죽는 노숙자들,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는 아이들. 저는 평양에 살아서 그나마 나았지만 지방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수령님의 영도로 이겨낼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BBC는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라고.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이라고. 저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뭘 믿어야 할까요? 제가 30년 가까이 배워온 걸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눈으로 본 걸 믿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평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내에서 웃을 때마다, 승객들에게 서비스할 때마다, 위대한 공화국의 승무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여주기용 천국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카메라에게만 보여주는 가짜 천국이었어요. 진짜 우리는 24시간 감시받고 자유 없이 살고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성이처럼, 혜성이 가족들처럼. 2024년 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이렇게 보낼 거야? 이게 맞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방콕 비행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복도에서 걷고 있는데 선배 승무원인 최명희 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은혜야, 잠깐 내 방으로 올래? 명희 언니는 고려항공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언니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다른 승무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10년 이상 근무한 선배들이었습니다. 언니가 문을 잠그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일까 싶었죠. 은혜야, 너도 느끼지?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순 없다는 거. 명희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 앉은 정숙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딸이 올해 10살인데 저 아이한테 이런 삶을 물려줄 순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소리로. 혹시 도청되지 않을까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속삭이듯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승무원들이 많았습니다. 박혜성이 사라진 후 다들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족들도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혼자는 못해. 혼자 도망치면 가족들이 다 죽어. 명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명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추방당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야 해. 여러 명이 함께 가면 북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가족들을 처벌하면 체제에도 부담이니까. 정숙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몇 명이나? 지금까지 얘기 나눈 사람들이 20명쯤 돼. 20명. 고려항공 승무원 20명이 함께 탈북한다. 그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20명이 함께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첫 번째는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20명 중에 밀고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만나며 확인했습니다. 가족 상황, 불만 사항, 탈북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였어요.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입을 열면 20명 전부 끝이야. 북에 남은 가족들도 다 끝이고. 그 말이 우리를 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동시에 서로의 희망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는지. 우리는 비행 중에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베이징, 방콕, 하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며 한국 대사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유력했어요. 하노이는 평양에서 가깝고 한국 대사관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보다는 북한의 영향력이 약했거든요. 하노이로 하자. 11월 비행 일정에 하노이가 있어. 명희 언니가 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그날이 우리의 D-데이가 됐어요. 세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어요.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용, 브로커에게 줄 돈, 급할 때 쓸 비상금. 우리는 각자 외화벌이로 모은 돈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 후 남은 돈이 조금 있었어요. 어머니 치료비로 다 쓰고 남은 돈이었죠. 그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서 숨겨뒀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제 가슴은 늘 두근거렸어요.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들키지 않을까, 혹시 누가 밀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어쩌면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2024년 10월 출발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묘소에 갔어요. 평양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떠나요. 아주 먼 곳으로. 묘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어머니 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런 삶 고생 없는 살. 저 찾아보고 싶어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저 멀리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와 함께했던 곳, 동생이 아직 남아있는 곳. 동생아, 미안해. 누나는 살아야겠어. 동생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동생도 위험해지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 11월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비행 일정이 확정됐어요. 평양에서 하노이로 가는 JS251편. 20명 전원이 그 비행에 배정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방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돈, 여권 사본, 비상연락처.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잡히면, 동생은, 어머니 묘소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만약 성공하면, 만약 자유로워진다면?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종교도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2024년 11월 15일이 밝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어요. 2024년 11월 15일 아침 6시 평양순환공항. 저는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명희 언니, 정숙 언니, 그리고 다른 동료들. 우리는 눈으로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비행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우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기장이 오늘 비행 일정을 설명했어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승객 120명, 비행시간 3시간. 그리고 하노이에서 하루 묵고 내일 평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내일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제 옆에 선 정숙 언니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전 9시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기내로 들어왔어요. 대부분 북한 간부들과 베트남 주재 무역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훈련받은 미소, 훈련받은 목소리. 하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보이부 요원 2명도 타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그들은 뒷좌석에 앉아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우리가 승객들과 이상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오늘은 마지막이야. 저 사람들 감시도 마지막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어머니. 안녕, 동생.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되니까.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하고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20명의 승무원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오후 12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공기가 기내로 들어왔어요. 승객들이 하나씩 내렸고 우리도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공항에는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우리를 호텔까지 안내하기 위해서였죠. 수고들 많았습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니 타십시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노이 거리가 보였어요.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명희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준비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은 하노이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크인을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숙 언니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복도에 있어. 언제나처럼. 정숙 언니가 문을 살짝 열어보고 말했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복도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 우리가 정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1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녁 6시 단체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우리 20명과 보이부 요원들,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은혜야, 괜찮아? 명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식사 후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7시 기상입니다. 늦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은 없어. 밤 10시 정숙 언니와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간 후. 4시간만 더 기다리면. 은혜야, 무섭지? 무서워요. 언니도요? 응.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숙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보이부 요원들도 졸고 있었죠. 새벽 1시 50분 정숙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어요. 가방 하나씩. 그 안에는 여권, 돈, 그리고 최소한의 옷까지 뿐이었습니다. 1시 55분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시 정각. 명희 언니 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신호였습니다. 하나, 둘, 셋. 방문들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의 승무원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희들 어디가? 보이부 요원 한 명이 깨어났어요. 우리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희 언니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담배 좀 피우러요. 답답해서. 다들 20명이다?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순간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 명희 언니가 소리쳤고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소리쳤어요. 서라. 지금 당장 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1층 로비로 나왔어요. 호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지만 우리는 정문으로 달렸습니다. 밖에는 사전에 연락한 택시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눠 타고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사관.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호텔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북한말로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멈춰. 당장 멈춰라.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노이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정숙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어. 15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우리 20명은 택시에서 내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렸어요. 경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명희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한국 대사관 정문 안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급히 나왔고 우리는 회의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좁았지만 그래도 안전했어요. 일단 안전합니다. 진정하세요. 젊은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떨었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대사관 정문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한국 대사관 정문을 노려보고 있었죠. 저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어요. 이름, 나이, 출신, 탈북 이유.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제공한 간단한 음식을 먹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부 숙소에 배정됐어요.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나눠서 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정말 성공한 거 맞지?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다시 끌려가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목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대사관 직원이 TV를 틀어줬어요. 국제 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BBC, CNN 그리고 한국 뉴스. 모두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승무원 20명, 베트남에서 집단 탈북. 북한 역사상 최대 규모 항공 종사자 망명. 김정은 정권의 충격. 체제 선전 타격. 화면에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앞모습이 나왔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항의하는 장면, 베트남 경찰이 경계하는 모습. 우리가 만든 사건이 전 세계 뉴스가 된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저렇게 큰일을 낸 거야? 정숙 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명희 언니는 화면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렸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납치 행위.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남조선 괴뢰들에게 납치됐다. 관련자들을 반드시 색출해 엄벌할 것. 북한은 우리를 납치당한 피해자라고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남한에 납치당했다고 왜곡한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소식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양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평양에서 추방됐고요. 정숙 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어떡해? 명희 언니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 생각이 났어요. 25살 된 제 남동생. 군 복무 중인 동생. 저 때문에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우리 20명은 모두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 두 가지 감정이 우리를 짓눌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사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한국으로 보낼지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조금씩 소식을 들었어요.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보위부가 고려항공 전체를 뒤집었고 관련 간부들이 모두 소환됐다고 했어요. 우리 20명의 가족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 이 사건이 김정은 동지에게 직접 보고됐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말했어요. 북한 최고위층 회의가 열렸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자 전원 색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려항공 승무원 전면 재교육, 고려항공 승무원 집단 탈북. 그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었어요. 그건 체제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들도 체제를 버린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여러분이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어쩌면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외교관이 말했지만 우리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 11월 25일 드디어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가는 겁니다.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는 특별기를 탈 거라고 했어요. 새벽에 우리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베트남 경찰이 호위했어요. 하노이 공항까지 가는 내내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혹시 북한 사람들이 따라오진 않을까? 하노이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민간 항공기였어요. 승객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20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눈에 띄었던 거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도 더웠어요. 우리는 방콕 시내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숙소였어요.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게 됩니다. 서류 처리하고 한국 입국 준비하는 동안이에요. 한 달.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콕에서의 한 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우리는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이었죠. 대신 호텔 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말투, 남한 문화, 남한 생활. 여러분, 이제 곧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12월 중순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앉았어요. 우리 잘한 거 맞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 우리 20명은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전세기였어요. 일반 승객은 없었고 우리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만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태국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4시간 후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언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옆에 앉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야. 비행 중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언론은 차단됩니다. 여러분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정도 교육받고 그 후 사회에 나가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남한 생활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착륙.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엄청났어요. 평양의 밤은 깜깜했는데 한국은 온통 불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고 우리는 내렸어요.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통로였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웃으며 지나다녔고 아무도 총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한쪽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불편한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불편한 곳을 물어봐? 북한에서는 의사가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그냥 빨리 진료하고 내보냈거든요. 검진이 끝나고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밤이었지만 도로는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끝없이 이어졌고 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와, 차가 저렇게 많아?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평양에도 차가 많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이었어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석 달간 생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하나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러 건물이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숙소로 갔습니다. 2인 1실이었어요. 저는 정숙 언니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옷장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온수가 나왔어요. 언니, 물이 따뜻해. 정숙 언니가 화장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평양에서도 뜨거운 물 나오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언제든 나왔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나원 운동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여기가 남한이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한국 사회 이해, 오후에는 직업 교육이었어요.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한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마트요. 어제 하나원 매점 갔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원 안에 작은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과자, 음료수, 라면, 컵라면 온갖 게 다 있었어요. 평양 외화 상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 가면 흥정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서울 나들이를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단체로 서울 시내 관광을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빨리 달렸습니다. 시속 100km예요. 여기 고속도로는 원래 이렇게 빨라요. 안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평양 고속도로는 차도 별로 없고 이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롯데마트였어요. 대형마트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마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너무 넓었어요. 그리고 물건이 끝이 없었어요. 과일 코너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사과, 배, 포도, 귤, 바나나, 망고, 키위. 이름도 모르는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거 다 파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전부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과일 코너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서요. 북한에서는 사과 하나 사려면 장마당에서 한참을 돌아다녀야 했는데 여기는 사과가 넘쳐났어요. 정육 코너에 갔습니다. 고기가 엄청났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장돼서 깔끔하게 진열돼 있었어요. 북에서는 고기를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명희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명절에나 고기를 먹었죠. 마트를 나왔을 때 우리는 다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일상이라니. 이게 남한 사람들이 매일 누리는 삶이라니. 우리가 뭘 한 거지? 정숙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뭘 믿고 산 거야? 남조선이 굶주린다고 미제의 식민지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30년간 속아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하나원으로 돌아와서 우리 20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 오늘 휴대폰 샀어.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 산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하나원에서 지원금 받아서 샀어.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북한 소식 다 나와. 김정은 소식도 다 나오고 우리 탈북 소식도 나오고 여기 사람들은 북한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다 안다고요? 그날 밤 저도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처음 해봤어요.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더니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동영상, 사진. 북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김정은 동향, 북한 주민 생활, 탈북민 인터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숨기고 속이고 감춰왔던 북한의 실상을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속아왔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하나원 생활 한 달째. 우리는 조금씩 남한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훈련.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먼저 탈북하신 선배님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교실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옷차림이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탈북한 김미선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10년 전에 탈북했다니 그럼 지금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거네요. 미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말투, 문화 차이 그리고 그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게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2025년 2월 하나원에서 외출이 허락됐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 시내로 나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 타본 지하철이었어요.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강남. 북한에서 노래로만 들어봤던 그 강남이었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그 노래 평양에서도 몰래 듣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빠르게 걷고 휴대폰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걸어 다녔어요. 여기가 한국의 중심지 중 하나예요. 회사들도 많고 쇼핑몰도 많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커피숍, 음식점.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스타벅스라는 곳이었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선생님이 주문했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주문했어요. 커피 한 잔에 4,500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계산이 안 됐어요. 커피를 받아서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트북을 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 다들 자유로웠습니다. 저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다양해요.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 말이 신기했어요. 평양에서는 외화 상점에 가려면 허가가 필요했는데 오후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여기서 MRI, CT, 혈액 검사 다 받으실 거예요. 무료예요. 무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북에서는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치 월급이 필요했는데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다만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잘 드세요. 평양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는데 여기서는 영양실조라니. 남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했어요. 3월 초 드디어 하나원 수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진로를 정해야 했어요. 저는 대학에 갈래요. 간호학과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대학 특별 전형도 알려줬거든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요.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저는 여행사 아니면 호텔 쪽으로 가볼게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승무원을 계속할까? 하지만 비행기만 보면 무서웠어요. 하노이에서 도망치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여행사를 선택했습니다. 여행은 좋아했으니까요. 다만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하는 여행으로요. 3월 15일 하나원 수료식이었습니다. 우리 20명은 수료증을 받았어요. 북한 이탈 주민 사회적응교육 수료증.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수료 후 우리는 각자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였어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원룸을 받았습니다. 처음 집 문을 열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 집, 제 방.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제 공간. 이사한 첫날 밤 저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왔어요. 자유로워졌지만 가족은 없었어요. 집은 있지만 고향은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리 20명 단톡방이었어요. 명희 언니 다들 집 잘 들어갔어? 정숙 언니 응, 나 인천이야. 딸 생각나서 계속 울고 있어. 다른 동료 나도 울었어. 우리 진짜 한국에서 사는 거구나. 우리는 밤새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20명이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4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북한에서 승무원 하셨다고요? 그럼 외국어는? 중국어 가능하고요. 영어도 기본 회화는 됩니다. 오, 좋네요. 그런데 혹시 말투가 평양 출신이시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양 말투가 나왔거든요. 네. 말투 때문에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요즘 북한 여행 관심 많은 분들 많거든요. 통일되면 북한 여행 상품도 만들어야 하고. 통일.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합격했습니다. 5월부터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환영해줬습니다. 은혜 씨 환영해요. 북한 이야기 많이 들려줘요. 다들 친절했어요. 하지만 가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 씨, 김정은 직접 본 적 있어요? 북한은 정말 다 감시당해요? 탈북할 때 무섭지 않았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다들 악의는 없었지만 가끔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북한은 신기한 나라니까요. 저희도 한국이 신기했던 것처럼. 6월 20명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탈북 후 처음으로 전원이 만난 거예요. 야, 살 다 쪘네. 그러게, 은혜 너 완전 건강해졌다. 다들 좋아 보였어요.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친구, 대기업 청소 일하는 친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 가장 놀란 게 뭐야? 명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북한을 다 알고 있다는 거. 나도. 우리가 속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더라. 근데 그게 제일 부끄럽더라. 우리만 몰랐다는 게. 정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하늘을 날면서 자랑스러워했잖아. 우리 공화국의 얼굴이라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명희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어. 그리고 이제 진짜를 알잖아. 그걸로 됐어.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2025년 12월 탈북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1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투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은 동료들과 먹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TV를 봐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주말이라 늦잠을 잤네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계란, 김치, 과일. 먹을 게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냉장고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토스트에 계란을 얹어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북한 소식이었어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북한 뉴스가 덜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북한 뉴스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오후에 명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오늘 저녁에 우리 다 모이기로 했어. 올래? 네, 언니. 어디서요? 강남역 근처 식당. 정수기가 일하는 곳.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1년 전 처음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정숙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은혜야. 와, 1년 만에 보니까 완전 서울 사람 다 됐네. 언니도요. 완전 요리사 같아요.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명 전원이 모였어요. 탈북 1년 기념 모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나 이번에 간호사 국가고시 붙었어. 한 친구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나는 회사에서 정규직 됐어. 처음엔 계약직이었는데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한국 남자랑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생이 됐고, 어떤 친구는 회사원이 됐고, 어떤 친구는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들 가족 연락은?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명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 통해서 어머니 소식 들었어. 평양에서 쫓겨나서 지금 원산에 계신데 건강은 괜찮다고. 정숙 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 소식이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저도 말했습니다. 동생 소식은 들었어요. 군대에서 쫓겨나서 탄광으로 갔다던데. 살아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모두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 그 대가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었던 거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밤의 한강은 아름다웠어요. 반포대교 불빛이 물에 비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했습니다. 야, 우리 사진 찍자. 20명이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1년 전 하노이에서 도망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죠. 사진을 찍고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명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진짜 대단한 거 한 거야. 20명이 함께 탈북하다니. 북한 역사상 처음이잖아. 그래, 우리가 역사를 만든 거지. 근데 언니 후회는 안 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명희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 가족들 생각하면 후회돼. 하지만 내 선택은 후회 안 해. 나는 살고 싶었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많이 후회했어요. 동생 때문에, 어머니 무덤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사는 게 맞아. 우리는 하늘을 날았지만 땅에 내려와서야 사람이 된 거야. 정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10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했어요. 하지만 그건 새장 속의 새였어요. 날 수는 있지만 자유롭지는 못한 새. 이제 우리는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에도 강이 있었죠. 대동강.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그곳.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음식도 많고 병원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런 살. 저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동시에 왔어요. 언니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통일되면 우리 다 같이 평양 가자. 대동강도 가고 우리 집도 가고 가족들도 만나러 가자. 좋아. 그날이 오면 꼭 가자. 그날까지 우리 다 건강하게 살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명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고 꿈이 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구나.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하노이 호텔에서 도망쳤습니다. 죽을 각오로 뛰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삶입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배가 고파도 집이 없어도 힘들어도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누군가 감시하지 않고 누군가 통제하지 않는 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동생도 그리고 평양에 남은 모든 사람들도.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았지만 땅에 내려와서야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진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1월 북한 고려 항공 승무원 20명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집단 탈북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